네, 오늘은 칼빈주의 강연 네 번째 부분, 칼빈주의와 학문,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 칼빈주의와 학문이라는 이 네 번째 강연을 통해서 네 가지를 이제 전제하고 이걸 강의하겠다라고 서론에 밝히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첫째는 칼빈주의가 학문에 대한 사랑을 촉진했고 촉진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두 번째는 칼빈주의가 학문에서 그 영역을 회복시켜 주었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칼빈주의가 학문을 자연스럽지 못한 속박에서 건져 주었다. 다시 말해 학문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었다고, 마지막 네 번째는 칼빈주의가 피할 수 없는 학문적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발견한 방식. 그러니까 학문의 자유가 생김으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학문 간의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 그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거를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제 강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되게 의미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뭐 정치 부분도 쭉 살펴보면서 그 내용을 살펴보았지만, 반면에 오늘 이 칼빈주의 학문 부분도 되게 중요하고, 특별히 이제 이 부분에서 일반 은총에 대한 이해가 이제 드러나는데, 그 부분을 이제 살펴보는 것도 오늘 우리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칼빈주의가 학문을 촉진하고 그 원칙이 학문적 정신을 요구한다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한 모습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 사실을 이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칼빈주의가 가져온 아주 아름다운 열매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학문에 대한 열망을 이제 온전히 드러내는 일을 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읽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재밌는 사건을 나타나는데, 이게 네이덴 포위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알바와 윌리엄 공이,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의 역사가 아니라서, 일종의 마치 우리의 역사라면 무슨 뭐 임진왜란이라든지 무슨 뭐 청일전쟁이란 뭐 이런 전쟁을 우리가 이해하고 인식하고 있으면 이걸 참 이해하기 쉬운데, 이 사람들만 아는 거죠. 특별히 이제 네덜란드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이 강연이 어디에서 쓰여진 거라고 그랬습니까? 미국에, 우리가 쓰는 것처럼 칼빈 대학에서 이제 이걸 이제 강연했던, 프리스턴 거죠. 프리스턴 신학교에서 강연했던 내용이라, 당시에 이제 프리스턴 신학교에 있었던 사람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제 이런 이제 자기들의 역사에 대한 이해가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유럽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해를 충분히 가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에 온 사람들 다 유럽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까지는 어느 정도 자기의 이제 역사적 의식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많이 다른 세상이 됐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알바와 그 다음에 윌리엄 공의 이 싸움, 이 네이던 포위 사건에 대한 내용들은 이 아브라함 카이퍼는 편안하게 쉽게 이야기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얘기를 듣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다. 어쨌든 간에 결국은 이 네이던 포위 사건으로 전쟁을 통하여서 여기 보이는 이제 알바가 이제 패하게 되고 윌리엄은 이제 승리하면서 유럽 사회에 자신의 어떤 이제 이름을 이제 펼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네이덴은 그 당시가
가장 최상의 군대라고 하는 스페인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얻었다. 이것 자체만 해도 이제 대단한 거죠. 이름 이런 거요. 무슨 헤비급 권투 챔피언이랑 라이트급 이 선수가 싸웠는데 라이트급 선수가 헤비급 선수를 KO 시켰다. 그럼 이거 뭐 난리가 날 거예요, 그죠? 예, 신문에 이제 난리가 나듯이 그런 이제 비유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관계 속에서 이제 승리하였으니 이건 이제 세계사적으로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하면서 포위했었을 테니까 생각해 보세요. 헤비급 선수가 입장에서 야, 너 나한테 무릎 꿇으면 내가 다 용서해 줄게. 이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끝까지 난 차라리 내가 내 모든 팔이 다 부서진다 할지라도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대단한 정신들, 이 전쟁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이제 메이된 사람들이 견디고 있었던 거는 이제 여기 있는 것은 이제 당시 이제 오렌지공이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중요한 이제 또 뭡니까 세력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자기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인내하였는데 읽어보셔서 알겠지만은 이게 이제 오는 길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 바닷길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만 더 늦었으면은 이제 아마 몰살당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들이 거치고 이제 이네들 들어와서 내이된 사람들을 회복시켜준 이런 사건들을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란과 이 네덜란드와 유럽은 이제 해방이 된 거죠. 그 어마어마한 학살의 과정에 처했었지만은 거기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있느냐? 갑자기 저도 처음에 읽을 때 아니 갑자기 학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역사와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그거를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가 충실하게 설명해 주는데 우리 136페이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첫 번째 단락에 내가 말하는 자유의 역사에 피로 기록되어 등장하는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라.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학문과 이것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내게 물으면 이렇게 답하겠다. 화란의 주들은 그와 같은 애국적 용기를 기억하여 네이덴의 기사작이나 황금이나 명예를 수여하지 않고 학문의 학교, 즉 전 세계에서 유명한 네이덴 대학을 만들어 주었다.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에게 뭘 만들어 줬냐면은 이 네이덴, 지금도 네이덴 대학이 가장 유명한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런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만들어진 대학이 뭐냐? 네이덴 대학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네이덴 대학은 이제 그 당시 화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데 왜냐하면 벨기에의 루뱅이라고 하는 로마 캐톨릭의 대학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대학입니다.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오셨던 강영환 교수님이 그 대학 출신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누구죠? 박송주 목사님도 벨기에에 있는 학교를 나왔어요. 루뱅 대학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 캐톨릭이 지배하고 있었던 그 대학 중에 루뱅 대학은 정말로 대단히 유명한 대학. 지금도 유명하지만 그 당시에도 가장 유명한 대학. 그거와 맞서는 게 어디예요? 바로 화란에 네이덴 대학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대학을 만드는 거예요.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그 산물로 대학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건 아주 이제 심장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대학에는 대단히 유명한 당시에 우리는 잘 모르지만 유럽 사회에서 대단히 탁월한 이 교수들을 데려와 가지고 그 대학을
교수로 이제 맡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잘 모르지만 여기 보게 되면은 닙시우스와 햄스테르 하이스 그 다음에 부하베 이제 각주 일본을 보게 되면 되게 이제 중요하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잘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밑에 보게 되면은 로마 캐톨릭 언어학자 되게 유명합니다. 그리고 사마할 당 스페인 왕의 역사가였습니다. 그리고 티베리우스 햄스테르 하이스 문헌학자입니다.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헤르만 부하베는 유명한 의사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자, 보세요. 또 화란에서 만원경과 현미경과 온도계가 이제 발명됩니다. 이게 뭐냐, 미델브루크와 리펠하이. 저는 이제 현미경이 다 여기서 발견됐다는 거, 이 책을 보면서 이제 알게 되었는데, 그죠? 그러니까 온도계가 발명됨으로 경험, 과학이 가능하게 됐. 그러니까 그죠? 이제 미시세계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니까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칼빈주의의 네덜란드가 학문에 대한 사랑을 참으로 갖고 있었고 그것을 장려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는 종교개혁 이후에 로마 캐톨릭과 개혁교회만 있었단 말이에요. 개혁교회는 대부분 칼빈주의의 영향이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당시는 그게 칼빈주의라 그랬지만 오늘은 이제 칼빈주의가 개인의 이름을 얘기하니까 개혁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개혁파, 개혁주의라고 하는 말씀은 사실 그 의미는 칼빈의 세상을 충분히 따르는 거라 칼빈주의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니죠. 왜냐하면 개혁주의 안에는 누토파도 있으니까 누토파와 칼빈파가 있으니까 개혁의 정신을 얘기할 때는 개혁파라는 게 맞지만 그러나 좀 강론에 들어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디에 더 가깝느냐 할 때는 우리는 누토파가 아니고 칼빈주의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전체로 볼 때는 개혁파 안에 있지만 개혁파 안에 이렇게 칼빈주의와 그 다음에 루터파가 있고 또 하나 이제 경건파가 있다. 경건주의자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로마 캐톨릭을 개혁한 사람들이니까 구분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세 흐름 속에 오늘날 개신교가 존재하는 거예요. 모든 개신교는 이 세 흐름 속에 있다. 루터파의 흐름, 칼빈파의 흐름, 그리고 경건파의 흐름이죠. 그게 되는 거예요. 큰 틀. 그리고 이제 칼빈파의 흐름 가운데 뭐 장로교가 있고 청교도가 있고 이렇게 회중교회가 있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오늘날 침례교나 이런 거는 다 이제 이 칼빈주의 상황권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학적 변질이 좀 일어나면서 알미니우스가 생기면서 칼빈주의에서 이탈한 알미니우스의 자들의 영향을 받은 이제 웨슬레어 같은 감리교파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감리교 안에도 칼빈주의 감리교가 있고 웨슬리안 감리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주의 감리교는 매우 적어요. 대표적으로 우리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를 칼빈주의적 감리교 또는 물론 회중교였으니까 그 앞에 있는 휘필드 같은 사람을 칼빈주의적 감리교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러나 1517년 종교개혁 당시로 가게 되면 로마 캐톨릭과 개혁파가 있는 거죠. 그 개혁파 안에는 루터파, 칼빈파, 경건주의파 이렇게 세 가지 흐름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이렇게 보면은 네덜란드에는 주로 프랑스나 네덜란드는 대부분 칼빈주의의 영향이 강했기 때문에 지금 그럼 네덜란드는 어떠냐? 다 이제 칼빈의 영향 가운데 있고 흑한 대학이 네이덴 대학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운 전쟁으로 세계 역사의 과정이 영웅주의에 뒤집혀질 순간에 학문의 대학을 최고의 상으로 받는 것은 학문에 대한 사랑을 바로 그 생활 원리 가운데 갖고 있는 백성에게만 생각할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이 그러잖아요. 만약에
축구를 해가지고서 축구에서 이렇게 우승했다. 그럼 우승했을 때 아니 상금을 받고 싶지, 그죠? 뭐 지역에다가 내가 학교 하나 지어주겠다. 그거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제가 그런 내용들을 이제 보게 되면 그러나 나는 돈보다는 우리 지역에 학교를 세워달라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의식이 어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에 대한 사랑, 미래에 대한 사랑이 가득 찰 때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칼빈주의자들은 그런 학문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반증하는 거죠. 이제 나는 원리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왜 칼빈주의가 그러면 이렇게 학문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죠? 칼빈주의자들은 왜 이렇게 다른 사람도 학문에 대해서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있었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라함 카이퍼가 학문이라고 하는 말은 전체 인간의 학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론으로서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뭐 사이언스라든지 아니면 여기 보게 되면 일반적인 학문이라든지 이런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이게 학문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험론처럼 이렇게 세밀한 미시 세계를 막 보는 거, 그런 것들을 학문이라고 보지 않고 삶의 전체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걸 학문이라고 보겠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별 학문이 아니라 전체 학문. 전체 학문 중에 개별 학문도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은 지금 옛날에는 그 학문을 얘기할 때는 고전 교육을 보게 되기 때문에 시학, 수사학, 논리학, 그지?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문법, 이런 거밖에 없었다. 이거 안에 다 여러 가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수사학이라든지 논리학이라든지 법학, 이런 거만 이제 공부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었다면 지금은 과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금 어떤 상황이 되고 있어요. 너무 개별학문으로 가니까 다시금 개별학문 하지 말고 전체 보편학문으로 가자라고 하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예를 들면 인문학, 무슨 또 뭐죠? 뭡니까? 공학, 그죠? 이학, 이렇게 이제 크게 나누고 거기 개별학문 있듯이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여기 맨 이제 138페이지 보게 되면은 맨 위에 한번 보세요. 몇몇 학문의 주제는 하나의 항목으로 모이고 이론이나 가설을 통하여 하나의 원리의 지배하에 놓여하며 마지막으로 학문의 여왕인 분류학이 그 장면에서 나와 온갖 상이한 결과를 하나의 유기적 전체로 엮는다. 옛날에 분류학. 분류학은 주로 거기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러니까 되게 이제 그 당시에는 이 표현을 보게 되면 마지막 학문의 여왕이 분류학이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봐서는 이 분류학이 학문의 여왕이 아니잖아. 그죠? 서로 뭐야? 이렇게 되잖아요. 하지만 당시에는 이 학문을 어떻게 분류하느냐가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지성을 다 가진 사람이 분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당시의 모습들도 참 있는데 참 재밌죠. 어쨌든 간에 이 학문에 대한 이해들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는 개별 학문의 개념보다는 더 전체 학문의 개념에서 칼빈주의자들은 전체 학문들을 사실은 장려하는데 앞장섰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이제 138페이지 두 번째 단락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인간의 지성은 이 영적 파괴주의의 복수를 가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인간의 지성은 영적 파괴주의의
복수를 가기 시작했다. 이게 되게 이제 어려운 표현인데 그 다음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해봅니다. 138페이지 두 번째 단락. 시작. 존재하는 모든 현상의 기형, 상호형, 운명에 관한 질문 누를 수는 없다. 그리고 진화론이 전속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위해를 끼치며 모든 진영에서 거점을 차지할 때 내걸은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의 표현, 우리가 관점의 통일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를 입증하는 확신한.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것처럼 지성의 어떤 활발한 운동이 결국은 이제 영적인 것에 이제 뭡니까 전쟁을 선포하게 되는 것. 특히 진화론 같은 것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성경적인 틀을 흔드는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제 참 재밌는 표현은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런 학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뒤에 가도 마찬가지 반복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작정하였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관점으로 학문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작정되었느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서 그러지 않고 진화론처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게끔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뒤에 가면 그거를 이제 또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 장면 한번 봅시다. 그런데 우리는 좀 더 고상한 의미에서 전체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서 통일성을 추구하는 학문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칼빈주의적 신념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확보되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처럼 진화론이 영적 파괴주의 영향을 왔다고 한다면 이제 묻는 거예요. 전체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인식.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칼빈주의적 신념을 통하여 어떻게 이거를 입증할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문제. 그러니까 늘 자연적으로 진화되어지는 세상이다라는 것과 우리 성경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것과 이 충돌에서 우리는 어떻게 칼빈주의적 입장을 회복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요거는 조금 설명을 좀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게 조금 이제 신학적인 측면인데 이게 학문의 영역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를 우리가 좀 한번 좀 논의를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근거를 찾을 수 있고 살아야 되는 원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봅시다. 만약에 어떻게 이제 우리가 입증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 점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예정에서 하나님의 일반적 작정으로 돌아가야 한다. 무조건 가야 돼요. 오히려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어야 하는 것이다. 예정에 대한 신념은 여러분 개인 생활 속으로 하나님의 작정이 침투한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예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과 이거는 개개 작정과 예정은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것 속에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이해할까 할 때 그 예정, 작정이라는 건 개개인 삶 속에 들어온 예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작정이란 하나님의 예정이 우리 개개인 속에 들어온 것이다 라고 이제 지금 카이퍼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제 카이퍼가 또 다른 설명을 합니다. 그건 좀 읽으면 좀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의 작정적 의지를 여러분 자신의 경험에 적용하려는 개인적인 영적 행위이다. 이 말은 우리가 단순한 말의 선포에 만족하지 않고 이생과 내생에 관하여 우리의 고백대로 기꺼이 처신하고자 한다는 뜻이다. 이는 하나님의 뜻의 통일성과 하나님의 활동의 확실성에 관한 우리의 표현이 정직함과 움직일 수 없는 견고함과 견실함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이거 예를 들면은 예정에 대한 신념은 여러분 개인 생활 속에 하나님의 작정이 침투한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잘 이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여기 있는 것처럼 내 생과 이 생에 관하여 나의 고백대로 나는 기꺼이 처신하겠다. 왜냐하면 그게 나한테 작정된 거라고 한다면 나는 그 작정된 대로 나는 행동하겠다라고 한다면 이거 되게 많이 영웅적인 어떤 자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봅시다. 이는 교만하다는 혐의를 받게 함으로 큰 용기의 행위이다. 그렇잖아요. 나는 그거대로 행동하겠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난 살아가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 되게 쉬운 게 아니죠. 그렇게 사세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려면 내가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것이 내 개인 안에서 드러나는 거, 그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야, 너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때때로는 너무 교만하다는 말을 들을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지금 행하는 건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행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니까. 그죠? 이게 이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하려면 되게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거지. 용기가 필요한 거지. 그럼 너의 자유는 뭐냐? 너의 자유는 뭐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나는 자유자인가? 아니면 나는 그냥 잘못하면은 꼭두가신가? 이런 두 가지의 이야기 속에 존재하게 되니까,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를 뭐라 부르냐? 그러나 봅시다.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에서 출발한다면 하나님의 예정은 확실히 모든 사물, 즉 전체 우주의 존재와 과정이 변덕과 우연의 노리개가 아니라 법칙과 질서에 순종하며 자연과 역사의 그 계획을 이행하는 굳은 의지가 있다는 것 말고 무엇을 뜻하는가? 라고 그러네 우리가. 그러나 작정에서 출발하면 사실은 이제 이 모든 것들은 다 우주가 진화론을 이야기한 것처럼 질서 있게 변화되는 게 아니고 무질서적으로 변화되는 거냐? 그러진 않잖아요. 또 진화가 그러죠. 항상 진화는 질서 있잖아요. 그죠? 진화를 얘기할 때. 만약에 진화가 무질서하다 그러면은 되게 어려운 상황이 주어지겠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왜 진화가 그렇게 질서 있게 변화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그거는 이제, 되게 어려운 질문들을 되는 거죠. 그거 뭐 다들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우주의 질서를 발견은 했지만 그 질서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못하는 그 이제 모습을 이제 표현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이 전 우주적인 질서와 그리고 운행이 우주에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게도 있다? 내 개인의 삶에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내 개인에 대한 이야기 대단히 용기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전체 우주를 생각해 본다면 그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예정이 당연히 나의 개인의 삶에도 있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은 일반적이고 숨어 있지만 구체적인 것으로 표현되는 어떤 것을 우리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그렇다. 이는 우리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안정성과 질서가 틀림없이 있다고 고백해야 한다라고 하니까 모든 것에 이런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주에도 질서가 있다고 한다면 개인의 모든 삶에도 이런 질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우주가 불확실하다면 우리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아침에 해가 뜨는 걸 믿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자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해가 뜰 것을 믿지 못한다면 저녁에 단자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 북유럽에 있는 그 백야 현상 있는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저녁을 만들잖아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피어있는 백야 속에 살 수가 없잖아요. 저 죽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시간 보고 커튼을 만들고 그래서 밖은 환한데 스스로 잠을 자는 시간을 만드는 거죠. 되게 의미 있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모든 게 무질서하다 그러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특별히 비행기는 절대 뜰 수가 없죠. 우주의 질서, 역학과 질서가 인정되지 않으면 어렵죠. 그래서 요즘 점점 위험한 게 뭐예요? 제트기류가 너무 무질서하게 나타나니까 비행기들이 위험한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이전에는 그걸 감안해서 비행기를 만들었는데 속도도 그 제트기류를 지나려면 그만한 속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빨리 지나야 되니. 근데 이게 제트기류가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가 너무 어렵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러지 않으니까 비행기가 뜨고 있는 겁니다. 우주가. 그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우주에만 이런 질서만 있겠는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우주에 안정성과 통일성을 작정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에도 그런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증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 뒤에 한 분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40페이지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더 철저한 발전은 칼빈주의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작정의 통일성과 안정성이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했던 아리미스가 전했던 피상성과 느슨함 사이의 대립에 관련하여 거의 만장일치로 칼빈주의를 옹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현대 철학자들의 책에는 하나같이 통일성과 안정성을 옹호하는 거죠.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 가운데 이렇게 안정성, 통일성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칼빈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근데 이것이 이제 앞으로 학문에 대한 이해를 가지게 되는 되게 중요한 원리가 된다. 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